뉴질랜드 정부가 보증한 건강한 녹용 중에 정관장이 한 번 더 까다롭게 골라 촌녹의 이름을 허락합니다. 이제 녹용에서 촌녹으로 녹용의 원칙을 세우다. 정관장 촌녹. 평창의 눈이 말합니다. 평창의 바람이 말합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평창을 향합니다. 평창. 당신이 평창입니다. Like a rabbit in headlights, they're stung by all your charm. Oh, no.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혼자일 때도 오뚜기 피자 함께일 때도 오뚜기 피자 축하할 때도 오뚜기 피자 완전 맛있어. 피자도 오뚜기로 즐기세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24일에서 오는 27일로 연기했습니다. 박 대통령 출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늘 재판에서 원색적 발언으로 헌법재판관들을 편파적이라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국회의장 등 20여 명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을 낸 것도 각하됐습니다. 대통령 측 의도가 뭔지 짚어봅니다.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에 대해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물증이 확보됐으면 혐의 입증이 쉬웠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해지면서 우 전 수석 수사는 검찰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했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원장님 저 특검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청문회에서는 시술을 부인한 김 원장은 위증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김정남 피살에 북한 대사관 소속 2등 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이 연루됐다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밝혔습니다. 붙잡힌 여성 용의자들은 액체를 손에 발라 김정남 얼굴에 묻힌 걸로 조사됐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역주행하다가 뺑소니 사고까지 친 운전자가 뒤늦게 자수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해보니 단속 기준 이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키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사춘기가 빨라지면서 성장판이 일찍 닫힌 결과란 분석입니다. 어떻게 하면 키가 더 자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4년 전 SBS 보도로 당시 보육원 식대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육원 식대는 4년간 279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여전히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된 이유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대립하는 양측 가운데 어느 한쪽의 주장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느 쪽이든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관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증인 신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논의하는 재판정에서 적절하지 못하게 행동했습니다. 우선 오늘 결정된 사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서 최종 변론 날짜를 당초 24일에서 사흘 늦춘 27일로 연기했습니다. 대통령 출석 여부는 오늘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변론을 마치면서 이번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애초 24일로 지정했는데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촉박하다. 좀 더 시간을 달라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한 것을 재판부에서 공정성의 의심을 받기 싫어서 27일로 퇴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변론 정리는 마찬가지죠. 45일 만에 그 많은 기록과 그 많은 소추 사유를 다 심리했다는 자체가 저희로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대통령 측은 오늘 변론에서도 3월 2일이나 3일 최종 변론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월 13일 전, 즉 8인 재판관 체제 선고를 위해 2월 내 변론 절차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를 오늘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는 헌재의 요청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재판부는 경호나 예우 등의 문제 때문에 출석 하루 전에는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만나서 출석 여부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최종 변론 이후에는 대통령 출석을 위해 따로 기일을 잡을 수 없다고 못 박은 만큼 최종 변론일 하루 전인 26일까지는 대통령이 출석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감춰둔 카드가 있었습니다. 재판관 기피 신청이었습니다. 편향된 진행을 한다면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신청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헌재가 졸속 재판을 하고 있다. 국회 측에 편향된 진행을 하고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쏟아낸 이런 주장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출신인 대통령 측 이동욱 변호사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심 혼자가 아니라 재판부가 합의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증인들의 진술이 모순될 때 확인하는 건 재판부의 책무이지 않냐는 겁니다. 재판부와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던 중 갑자기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대통령 측에겐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국회 측에겐 소추 사유를 변경하게 해줬다며 불공정한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되는 상황. 재판관들은 휴정한 뒤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분 뒤 이 기피 신청이 오직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며 대통령 측 주장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대통령 측이 변론 막판 속도를 내고 있는 재판부의 진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비장의 카드 중 하나로 기피 신청을 내놨지만 재판부는 여기에 휘둘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대통령 대리인 측은 탄핵 심판의 출발점인 국회 탄핵 소추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면서 총공세를 폈습니다. 이걸 따져보자면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포함해서 20명 넘는 증인을 또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대통령 대리인 측은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먼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자체를 공격했습니다. 여러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한꺼번에 의결한 것은 위헌적이고 하나의 행위에 여러 법령을 적용한 것이나 증거 조사 없이 탄핵 소추를 결정한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재판을 무리하게 진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따져보는 데 필요하다며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증인 20여 명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이런 증인 신청에 대해 대리인단 스스로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왜 그 증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김평우 변호사한테 여쭤보세요. 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공식 입장은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각자 대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일단 대통령 측이 제기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판단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며 추가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지연 전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소추의 적법성에 대해서 피청구인 대리인단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적법하다. 이미 끝난 문제를 갖고 이제 와서 결국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최종 변론 기일이 예정보다 사흘 미뤄졌습니다. 대통령 측 공세가 성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고 사흘 연기는 헌재의 일정표에 이미 포함된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원색적인 비난과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대리인이다. 섞어찌개, 내전, 안하무인의 대역죄인 이런 말들입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참고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금처럼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21세기 안에 10명의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나라가 반드시 망할 거라며 운을 뗐습니다. 그 뒤로 막말이 1시간 36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소추 사유가 13개에 이르는 건 섞어찌개고 국회는 안하무인에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빼앗는 대역죄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농단은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도 없는 말인데 삼족을 멸하기 위해 만들어낸 탄핵용어라고 규정했습니다. 헌재에도 공세를 취했습니다. 헌재가 지금처럼 균형감이 없다면 결국 대한민국이 내전에 들어가 100만 명 이상 시민들이 피를 흘린 영국의 전철을 밟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편파적이라며 이대로라면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목에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나서 감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며 제지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변론이 모두 끝난 뒤 강 재판관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근거했다고 반박했고 이 권한대행 역시 국회 측 신청 증인 9명을 받아주는 동안 대통령 측 증인 26명을 채택했다며 심판 중간에 참여해 편파적이라고 말하면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네, 법조팀 정세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대통령 대리인 측이 말 그대로 필사적입니다. 이건 뭐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 좀 글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오늘 김평우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요, 이 국회에서부터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태생부터 이 섞어찌개인 이 탄핵 사유에다가 이 증거조사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 문제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 이미 논의가 됐던 사안들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심판 때요. 그렇습니다. 논의가 됐던 사안이고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걸로 결론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뭐 그렇더라도 김 변호사가 법률가로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주장할 수는 있을 테지만 이 재판관들을 모독하고 또 상대 소추인단을 비꼬고 또 심판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재판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방금 모독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 오늘 벌어진 일을 일반 법정에서 보면은 법정 모독 뭐 이런 소리를 해도 뭐 별 이상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상으로는 법정 모독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반 법정에서처럼 퇴장 그리고 또 감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정미 권한대행이 오늘 그렇게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조치를 했으면 또 뭔가 반발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하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늘 여러 가지 전략을 쓴 건데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와서 어떤 전략을 쓰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은 협박성 발언까지 해가면서 증인 신청도 해보고 심지어 이 재판관 기피 신청도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오늘 이 주장이 탄핵 심판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는 있어 보이는데요. 이 탄핵 사유의 어떤 내용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탄핵 심판의 공정성, 정당성을 문제 삼은 부분입니다. 이게 재판관들한테는 이제 먹히지는 않았지만 탄핵 심판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탄핵이 기각이 되면 없던 일이 되는 거고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이게 결과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재판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얘기가 되는데 최종 변론 날짜는 27일로 좀 연기돼서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대통령 출석할지 여부는 오리무중이고요. 오늘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 대통령은 헌재 스케줄을 잘 따라주지가 않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변론 기일을 당초 24일에서 27일로 바꿔줬는데요. 이거는 대통령이 나올 거면 27일에 반드시 나오시라. 그 뒤에는 받아들여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일단은 대통령 측에서는 26일까지 가부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전에 뭔가 어떤 정치적 결심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따 정치부 기사로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한번 지켜보죠. 수고했습니다.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특검이 다시 우 전 수석과 겨룰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새벽 2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1차 수사기간 만료를 열흘 남기고 우전수석을 부른 특검은 다음 날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4가지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혐의는 민정수석의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는 우전수석 측의 반박에 막혔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이 담당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은 것과 달리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에서 인사조치만 했다는 우전수석 측의 논리를 꺾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되고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게 한계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 특검은 우전수석의 세월호 수사 개입과 관련된 검사들이나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관여한 법무부에 대해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의혹만으로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기관이나 수사기관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은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남은 수사 기간이 6일에 불과한 만큼 우전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남은 수사를 검찰로 넘길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재 원장이 특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 성형 시술을 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이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위증 혐의로 고발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재 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미용 시술을 청와대 내에 들어가서 아니면 대통령이 당신의 그 정인의 병원에 방문해서 시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맹세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하지만 특검 수사에서 아내 박채윤 씨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자 대통령 미용 성형 시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대통령을 상대로 필러나 보톡스와 같은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자문의사였던 정기양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교수 역시 박 대통령에게 시술을 하고도 국회에선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최근 국회에 이들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김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선 뚜렷한 단서를 찾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핵심적인 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사실들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검 만료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온 데다 세월호 7시간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도 불명확해 특검이 의혹을 밝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지난 2014년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미용 시술을 받은 정황은 많았지만 시술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순실 단골병원의 김영재 원장은 대통령 미용 시술 사실을 시인하면서 새로운 의혹 하나를 제기했습니다. 자기 말고 대통령 미용 시술을 한 사람이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취재팀 박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의 김영재 의원. 원장님, 저 오늘 특검 결과 나온다고 하던데요. 잠시만요. 특검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김 원장은 취재진을 보자마자 병원 문을 닫고 황급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김 원장의 측근은 김 원장이 대통령에게 보톡스 주사 같은 미용 시술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보톡스는 해주신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주된 시술은 따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해놓은 걸 이렇게 교정하는 건 일부는 좀 하신 것 같아요. 이쁘게 해주려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좀 망쳐놓은 거. 대통령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모종의 미용 시술을 받고 나서 멍이 생기거나 통증이 오면 김 원장이 해결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멍 빼는 것보다 두세 번 있으신 것 같고 원장님이 필요하시면 멍 절대 안 들거든요. 김 원장 측은 부작용이 생긴 시술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 측은 청와대에 보안 손님으로 출입한 시기가 2014년 2월부터라고 밝혔지만 그 이전부터 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전화 왔네? 또 얼른 가봐야지. 이게 그냥 수시로 좀 다닌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2014년 2월 말에 그렇게
이미 수시로 가고 있었으면 과연 이 횟수가 몇 년간 5회밖에 안 될까. 김 원장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엔 대통령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아이들 키가 늘 쑥쑥 자라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고3 나이 아이들 키를 재봤더니 평균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특이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정남 피살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사건 용의자로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과 북한 고려항공 직원을 지목했습니다. 고려항공 직원도 사실상 북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개입한 국가 범죄라는 혐의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임상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현광성 2등 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인 김우길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So we have written to the embassy, we have requested the embassy, North Korean embassy to allow us to interview both of them. 북한 대사관에 확인해봤습니다. 여기 직원이세요? 저기 외교관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하라고 하십시오. 김우길이 근무했을 것으로 보이는 북한 관광국 사무소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요. 여기를 드나드는 북한 사람들을 본 게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Nobody there. Nobody there. Nobody there. Their country, China. 2주 전이면 북한 용의자 4명 가운데 오정길이 맨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시점입니다. 경찰은 출국한 용의자 4명이 평양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2등 서기관 현광성은 외교관으로 위장한 공작원일 수 있고 고려항공 직원은 북한에선 사실상 공무원입니다. 북한 정부 관계자 2명의 개입이 사실로 확인되면 김정은 정권이 저지른 국가 범죄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말레이 경찰은 보다 자세한 범행 수법도 발표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여성 용의자들은 맨손에 독극물 액체를 바르고 그걸 김정남의 얼굴에 묻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시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범행 당시 화면을 보면 베트남 여성이 김정남을 뒤에서 덮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잠시 뒤 앞에 있던 인도네시아 여성이 달아납니다. 경찰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o the Indonesian did it first and followed by the Vietnamese lady who wiped the face of the disease. 한 사람은 김정남을 붙잡고 한 사람은 스프레이를 뿌린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독성 물질을 맨손에 발라 김정남의 얼굴에 묻혔다는 겁니다. The four suspects will give them the liquid. No? Will put the liquid on their hands. They are supposed to wipe it over deceased face. 장난 동영상을 찍는 줄 알았다는 용의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You see the lady were moving away with her hands like this towards the bathroom, towards the washroom. So she knew very well that it is toxic. 다만 어떤 독극물이 쓰여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독극물을 맨손으로 만졌다면 여성 용의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며 독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금된 여성 용의자들과 북한인 리정철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등 서기관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에 대한 경찰의 면담 요청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와 함께 이 문제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 기자. 독극물을 맨손에 묻혀서 다뤘으면 그 맨손에 묻은 독극물이 묻은 베트남 여성은 왜 괜찮은 거죠? 네, 오늘 북한 대사관도 그런 점을 들어서 김정남의 사인은 따로 있다. 그렇죠. 예. 여성 용의자가 장난질 것뿐이니까 빨리 석방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좀 보면 베트남 여성이 김정남의 눈 부위를 손으로 감쌉니다. 김정남도 눈 주위를 손으로 비비는 신용을 했거든요. 네. 눈 안쪽 점막은 손 피부와는 구조가 달라서 약물이 쉽게 투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독감 바이러스도 손 피부는 못 뚫지만 눈 점막으로는 침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스프레이도 아니고 독침도 아니고 이렇게 문지른 거다. 독극물의 종류가 좀 좁혀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동안 전문가들이 추정이었던 독극물이 3가지 정도 있었는데 보툴리눔, VX가스, 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VX가스와 리신은 도저히 맨손으로 다루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최소한 헝겊이나 종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하지만 유일하게 맨손으로 다룰 수 있는 게 보툴리눔 비입니다. 액체 상태고 정상적인 피부는 못 뚫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에 오래 묻어 있으면 기화되는 공기를 맡아서 범인이 스스로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손을 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화장실에 가서 씻어가겠군요. 네. 그렇군요. 자, 안정식 기자. 네. 북한 대사관에 이등석 의관이 연루됐다고 말레이 경찰이 발표한 건데 이 정도면은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뭐 거의 확신해도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이등석이관이면은 이제 국내 직급으로 따지면 5급 사무관인데 네. 어쨌든 공무원이 개입을 했다라면 국가의 조직적인 범죄다 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한 명도 아니고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사흘 전에 이제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국적 용의자들을 대거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에도 정권의 조직적인 범죄다 이렇게 보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민간 영역이라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국가는 만약에 자국민이 범죄에 연루가 됐어도 그건 조직폭력배가 한 거다.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데 북한에서는 정권이 연루되지 않고 그런 조직적인 행동이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 북한이 외교관까지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북한이 변명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쨌든 뭐 북한에서 여권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와서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정부와는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 외교관, 예. 이등석 의관, 외교관이잖아요. 예. 그럼 보통 외교관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으면 이거 처벌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네. 이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 북한 외교관 실명까지 거론한 걸 보면 네. 뭐 혐의가 특정됐다, 그만큼 자신 있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할 수 있는 지금 최대한의 조치는 추방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협조를 안 하면 별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 외교관이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자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자국에서 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이등석 의관이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겠죠. 예. 자, 뭐 외교관 추방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레이 정부 입장을 좀 흘러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북한하고 단교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북한이 서로 비난하는 국면으로 가면서 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말레이시아 총리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statement by the ambassador was totally uncalled for. It is considered diplomatically rude on his part. 예, 말레이시아 총리는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사 소환에 이어서 무비자 협정 무효화 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단교 조치는 최후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어느 정도 선만 지켜주면 적당하게 이 상황을 관리하려고 할 것 같은데 다만 북한이 이번 주처럼 계속 엇나가 버리면 말레이시아 국민 여론이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단교 카드까지 테이블에 오를 수는 있어 보입니다. 대사가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고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조동찬 기자. 보통 뭐 부검을 하면 결과가 금방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검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독극물이 검출돼야 사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툴리눔을 포함해서 여러 독극물들 중에 극미량으로 네. 사람을 해쳤을 경우에는 사실상 검출해내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암살자들이 살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많은 양을 사용해 왔는데 네. 그럴 경우엔 정밀 검사를 통해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독극물이 잘 검출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동찬 기자, 안정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하려 도로를 역주행하고 뺑소니 사고까지 낸 남성이 30분 만에 자수했습니다. 정작 음주 측정 결과는 단속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 난폭 운전과 뺑소니 때문에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세영 기자입니다. 늦은 밤 도로를 달리는 차량 앞쪽에서 경찰차 경광등이 번쩍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운전자는 급하게 핸들을 꺾어 도로를 역주행하기 시작합니다. 제길을 가던 차량이 역주행 차량에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면서 도로는 금세 혼란에 휩싸입니다. 결국 미처 피하지 못한 택시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운전자는 아찔한 고개 운전을 이어갑니다.
40살 박모 씨가 음주 단속을 피해 역주행한 거리는 600여 미터. 택시기사와 승객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박 씨는 달아난 지 30분 만에 택시를 타고 다시 음주 단속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0.038%, 단속 기준인 0.05%보다 낮았습니다. 현재와 같이 도주를 하면 특가법 도주 차량 및 난폭 운전으로 인하여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무조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사고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아이들 키가 초등학생 때는 큰 편이었는데 중고등학생 때 안 자라서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고3 평균 키가 줄었습니다. 사춘기가 빨라진 게 중요한 원인인데 어떻게 하면 키가 오래 많이 자라도록 할 수 있을까요?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평균 키를 조사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의 키는 10년 전보다 커졌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의 키는 남녀 모두 줄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자라고 빨리 성장을 멈추는 이유는 사춘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는 건 여성과 남성이 1년에 몇 센티미터씩 자라는지 보여주는 곡선인데요. 다른 시기보다 키가 빨리 자라는 구간이 바로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를 빨리 겪으면 막상 어른이 됐을 때 오히려 키가 작을 수 있습니다. 성장판이 일찍 닫히기 때문인데요. 손목 엑스레이를 보면 사춘기 전에는 뼈 사이사이에 성장판이 검게 보이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춘기 때 분비되는 성호르몬이 성장판을 닫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춘기는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성조숙증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 10배 이상 늘어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비만이거나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성적 자극을 주는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봐도 사춘기가 빨라집니다. 키 크려면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결혼은 안 하지만 혼자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는 싱글 웨딩이 뜨고 있습니다. 또 늦은 결혼을 하는 신부는 일당을 주고 부케를 대신 받아줄 사람을 찾곤 합니다. 달라지는 결혼 풍속에서 많은 걸 엿볼 수 있죠.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면사포를 쓴 여성이 수줍게 자세를 잡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신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는 싱글 웨딩입니다. 웨딩드레스에 대한 로망은 다들 있잖아요. 아직 결혼 생각은 없고 또 주변에서 결혼하는 친구들 보면 예뻐 보이고 하니까. 결혼을 늦추거나 독신을 선택한 여성들이 주 고객입니다. 급증한 미혼 여성 비율만큼 싱글 웨딩 업체도 부쩍 늘었습니다. 한 달에 20분 정도씩 문의가 들어오고 그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 연령이 갈수록 늦어지면서 부케를 대신 받아주는 아르바이트도 인기입니다. 부케를 받아줄 친구를 구하지 못한 30대 후반 이상 신부들이 주 고객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한 정도 결혼을 주위에 다 해서 진짜 받을 사람 없으니까 받아달라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결혼은 사치라는 인식마저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래서 자리 잡는 시간도 늦어지고 그래서 결혼, 출산 다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요. 달라진 결혼 풍속엔 미래에 대한 청년 세대의 고민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네, 송욱 기자, 결혼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 결국은 청년들 경제 활동과 관련이 깊겠죠. 네, 그렇죠. 그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취업이 워낙 힘들고 또 살집 구하는 건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그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이 2억 6천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그 70% 1억 8천만 원 정도는 집을 구하는 데 쓰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40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2015년보다 3만 2천 명이나 줄어든 건데요. 그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그 2015년 한 달 평균 신생아 수가 3만 6천 명 정도니까 거의 한 달 동안 그 신생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셈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1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해결한다며 쏟아부은 돈은 얼마였습니까? 네, 2006년부터 10년 동안요. 모두 80조 2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네, 많은 돈인데 그런데도 효과가 없었다는 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추진된 저출산 정책들이요. 그 보육 지원, 난임 지원 같은 결혼한 부부들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20년 전부터요. 그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청년층의 그 결혼 기피로 바뀌었는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때문에 일자리와 주거 같은 가족 형성 그리고 유지에 드는 부담을 덜어주는데 저출산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네, 가족을 형성하는 데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가 오는 28일에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사실상 다 막혀버렸습니다. 국회가 새로 특검법을 만드는 방안은 어려워졌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도 특검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라는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압박 강도가 거세졌습니다. 이제 수사 종료일까지 엿새밖에 남지 않아서입니다. 특검법 연장을 막는다면 그 본질은 범법자이자 피의자인 대통령과 재벌들을 옹호하는 것이고 야당 의원들이 황 대행의 집무실까지 찾아갔지만 다른 일정을 이유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특검을 연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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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대행 측의 입장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황 대행이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간 연장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남은 방법은 국회의장이 특검 연장 법안을 직권상정에 통과시키는 겁니다. 대통령이 유고인, 이러한 게 국가 비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여당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할 단계라며 결사 반대입니다.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자태라고 규정을 짓겠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현재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며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특검 종료일 전 마지막 본회의여서 연장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직권상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황 대행이 막으면 그만입니다. 황 대행은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의 공포를 최장 15일까지 미룰 수 있는데 그 사이 지금의 특검 활동 시한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네, 오늘 대선 주자들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이경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예. 오늘 주요 대선 주자들 테마가 아마 안보였던 모양이죠? 예. 먼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네. 안보를 장사미천으로 방산비리 저지르고 색깔론으로 국론 분열시킨 건 가짜 보수 세력이다라고 네. 힘줘 말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리고 여권 세력은 가짜 안보 세력이다. 그리고 우리야말로 정말 안보를 제대로 해온 진짜 안보 세력이다. 그 최근에 캠프 영입 인사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김정남 피살 같은 사건은 우리에게도 있었다라고 말해서 다른 당의 공격이 이어졌는데 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안보관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면 승부를 택했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죠. 저는 한 번도 안보를 가지고 정치적인 공세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대북관 또 안보관이 누구보다도 투철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남경필 경기지사의 모병제 공약은 네. 형편이 어려운 사람만 군대 가게 하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다라면서 네. 같은 당 경쟁 주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안희정 충남지사 이른바 전향서 발언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건 뭐 안보 문제는 아니지만 또 그 대북관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오늘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안 지사가 과거 학생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종북 논란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어요. 네. 안 지사가 발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하나하나 다 전향서를 다 써줘야 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였습니다. 네, 남북 대화가 대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서울에서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대화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고도 네.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도를 공략하겠다라는 게 강했는데 민주당 내 지지층으로 한 발 옮긴 거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겠네요. 다른 주자들 움직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여성 고용 모범 업체를 찾아서 경력 단절녀 예방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네. 그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 직속 장애인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장애인 복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 부족한 식비 문제에 대한 연석기획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 2013년 보육원 아동의 한 끼 식대는 1,520원이었습니다. 당시 SBS가 보육원의 열악한 급식 실태를 연속 보도하면서 그 해에만 529원이 올라서 2,069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4년 동안 인상된 금액은 불과 279원, 한 해 70원꼴로 오르는 데 그친 겁니다. 김관진 기자가 쥐꼬리 인상의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SBS는 4년 전 보육원 아이들의 부실한 급식 실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무슨 반찬 제일 좋아한다 그랬지? 라면이요. 또 반찬 중에는? 김치. 당시 보육원 아이들의 한 끼 식대는 1,520원.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쏠리자 그해 국회는 한 끼당 식대를 529원 인상했고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4년 전 방문했던 보육원을 다시 찾아갔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가 돌아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르고 가신지 아시겠지만 그거 갖고 어떤 집에서도 충분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절대로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4년이 지났지만 현재 보육원 한 끼 식대는 2,348원. 아이들의 밥값을 올리려면 정부가 지급하는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의 식대도 함께 올려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어르신이든 장애인이든 이게 뭐 하나만 올린다고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형평성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한 해 겨우 70원꼴로 인상되는 식대. 14,000명에 달하는 보육원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SBS. 이 문제 취재한 김관진 기자 그리고 4년 전에 똑같은 사안을 취재했던 최희선 기자가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김관진 기자. 네. 정말 해결책 없습니까? 네, 정부는 장기 후원자를 확보하거나 지역 푸드뱅크를 통해 당장 어려운 보육원부터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꾸기 어렵다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보육원 아이들의 식대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결국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자, 법안까지 발의가 됐는데 이런 사안을 국회가 왜 처리를 안 하는 거죠? 보육원 관계자들 사이에선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있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에 그다지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표와 상관없는 아이들의 식대 인상이 그만큼 소극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표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보육원 아이들 식비 좀 올려주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20대 국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네. 보육원 아동 14,000명을 기준으로 현재 한 끼 식대인 2,348원을 3,500원으로 올릴 경우 한 해 평균 68억 원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희선 기자. 네. 4년 전에 취재했을 때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잖아요. 그때도 식단을 조금만 개선하면 아이들의 건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을 했던 거고 이거 보는 소감이 어떤지 좀 말해보라고 좀 불렀습니다. 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아이들의 급식을 불안정한 후원에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시 인하대 연구팀에 따르면 네. 1년 동안 딱 3,500원짜리 밥을 먹였더니 신체 발달은 물론이고 우울증 같은 정서적인 문제도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점 때문에 연구팀에서는 연간 68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가향 담배, 캡슐 담배라고 들어보셨죠? 일반 담배에 청포도 향, 또 로즈메리 향, 자몽향 같은 향기 캡슐을 첨가한 겁니다. 향기 덕분에 담배 연기의 퀴퀴함이 덜 느껴진다고 알려지면서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담배를 접할 때 이 가향 담배를 많이 찾는다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향 담배의 좋은 냄새는 이 필터 부분에서 나옵니다. 필터를 뜯고 안에 들어있는 작은 구슬 모양의 캡슐을 터뜨려봤습니다. 맡으면 맡을수록 더 들이마시고 싶은 굉장히 상큼한 그런 청포도 향이 나네요. 피우다가 이제 여기서 원하는 시점에 그냥 딱 이빨로 깨물어요. 그러면 그냥 이 향이 그대로 이 구멍 통해서 이제 넘어오게 되죠. 유행에 민감한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데 특히 생애 첫 담배로 손대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맨술 말고도 뭐 커피향도 있고 그냥 그거 피면은 일반 담배보다는 좀 더 약한 느낌? 냄새도 좋고. 캡슐 속 내용물을 분석해봤습니다. 멘톨이 기본으로 들어있고 향에 따라 로즈메리와 페퍼멘트, 각종 꽃향기, 소나무 향 등이 첨가돼 있습니다. 100가지가 넘습니다. 문제는 가향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중독성과 유해성이 더 심하다는 데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 순조롭게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유해한 물질들이 더 유해하게끔 해주는 그런 유인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향 넣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엔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키가 무려 2m 2cm나 되는 15살 중학생이 농구계의 화제입니다. 한국 농구의 미래로 쑥쑥 크고 있는 여준석 선수를 허재 대표팀 감독이 직접 만나 지도했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원핸드와 투핸드 덩크를 자유자재로 꽂아넣고 고난도 엘리웁 덩크까지 터뜨립니다. 팔만 뻗어도 림에 그물을 잡을 수 있는 큰 키에 스피드와 탄력까지 갖춘 여준석은 본격적으로 농구를 시작한 지 단 1년 만에 중학교 무대를 평정했습니다. 평생 농구해도 그냥 후회하진 않을 것 같을 정도로 좋아요. 유소년 캠프에서 허재 감독을 처음 만난 여준석은 허 감독보다 그의 두 아들을 더 잘 알 만큼 세대차가 있었지만 허재 감독 잘 알아요? 그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허웅하고 허웅 아버지로만 알고. 2박 3일간 맞춤 지도를 통해 이내 허물없는 사제지간이 됐고 급 사이즈만 이런 슛을 자꾸만 쏠 필요는 없고 정확하게 메이드가 되는 슛을 쏘라고 알았어? 위로 점프할 때 위로 앞으로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위로. 대선배의 노하우는 꿈나무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렇지. 저 신장에 이해력도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자기가 꾸준한 노력을 하면 앞으로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키도 기량도 쑥쑥 성장하는 여준석과 함께 한국 농구의 꿈도 커가고 있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리우올림픽 남자 양궁 2관왕인 구본찬 선수가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최고영예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눈과 비로 공기가 많이 습해졌습니다. 지금도 곳곳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모두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 내륙 많은 지역에서는 안개가 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자리로 다시 찬바람이 밀려오겠습니다. 내일은 기온 자체는 오늘보다 떨어지지 않겠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고요. 모레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또다시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하늘은 점차 개겠습니다. 공기가 다시 차가워지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한낮 기온은 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 6도 등 오늘보다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에도 모레까지 반짝 추위에 그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늦겨울 치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보육원 아이들을 배를 골게 한답니다. 국회는 법 고칠 생각도 없습니다. 한 해 68억 원짜리 예산 얘기입니다. 몇 가지 사례만 들죠. 적게는 쓸모가 불분명해서 폐지하기로 하고도 6년째 살아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한 해 81억 원. 많게는 수요가 없어서 애물단지 빈집이 돼버린 공공임대주택 만채 6,900억 원. 예산 낭비 사례는 책으로 써도 여러 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모 없는 아이들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